여러분은 전쟁터로 알려진 땅에 아버지가 딸을 구하러 온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전장의 긴박함 속에서도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하듯 이 이야기는 한미군 가족이 한국에서 겪은 기적과도 같은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상봉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 군대라 불리는 미국, 그 중에서도 전장의 최전선인 DMZ 근처에 파병된 주한미군 부대,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진 너무도 인간적인 하지만 너무도 믿기 어려운 사건. 어느 날 갑작스레 날아온 전화 한 통에 미국 조지아주의 한 평범한 가족이 전쟁터 한복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곳에 그의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 스콧 대령은 28년 경력의 미 육군 엘리트 장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를 거치며 수많은 전장을 돌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투복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총이 아닌 여권을 들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DMZ 근처 파주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던 그의 외동딸 케일라가 연락 두절됐기 때문입니다. 이틀간 아무런 소식도 없이 연락이 끊긴 상황. 훈련 중일 수도, 부대 내 통신 문제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아버지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뭔가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었죠. 당장 비행기표 끊어. 지금 한국으로 간다. 브라이언 대령은 말 그대로 군 경험 전체를 총동원해 한국행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여행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장 미군 기지가 아닌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케일라는 현재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이 대사관을 통해 전달된 것입니다. 병명은 시민성 실어증, 말도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에 브라이언은 숨을 삼켰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던 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눈빛이 그 순간 흔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눈을 멍하니 뜨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필요 없지만 장기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어떻게든 반드시 데려간다. 내 딸은 절대 이곳에 혼자 두지 않는다. 그렇게 그는 병원 근처 호텔에 머물며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됩니다. 병원 복도에는 항상 청소가 되어 있었고 간호사들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들르는 주치의는 브라이언의 질문 하나하나에 친절히 설명하며 치료 계획과 경과를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일하는 통역사가 그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주말에도 나와주었고 간호사는 케일라가 잠든 시간에도 기도하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미국에서도 쉽게 보기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엔 총이 없어도 사람을 지키는 무언가가 있다. 그는 DMZ와 서울 시내를 직접 오가며 점점 이곳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딸이 눈물을 흘리며 아빠라고 말하던 날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니라 한국에 남을 아버지로 살아야겠다. 딸이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브라이언은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 시내의 공기와 거리의 풍경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미군 정보로만 알고 있던 서울이라는 도시가 진짜 어떤 곳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가까운 종로 거리로 향한 그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인들과 시민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들려오는 말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고요한 음악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곳이 정말 휴전선에서 40km 떨어진 전쟁터가 맞는가?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혼란이 피어올랐습니다. 종로 골목 어귀에 있는 조그마한 국밥집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 혼자 오셨어요? 하고 묻자 브라이언은 조금 당황하며 예.
딸이 병원에 있어서요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서툰 한국어를 듣고는 곧바로 영어로 바뀌며 따뜻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종업원. 그리고 조용히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려던 그에게 돌아온 한마디. 괜찮습니다. 따님,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무료 식사에 진심 어린 위로까지, 이건 매뉴얼에도 없고 교육 자료에도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온 브라이언은 케일라의 병실 침대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을 잃은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의 손을 힘없이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브라이언은 무언가 확신했습니다. 이 땅이 단순히 작전 구역이나 외교 지역이 아닌 딸에게는 진짜 삶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으므려. 그 이후로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주고받고 한국 음식의 매운맛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태도와 배려에서 전혀 다른 문화적 감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감사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잔돈을 거슬러주며 감사합니다를 반복했고 병원 청소 아주머니는 그에게 조용히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 작고 평범한 친절들이 브라이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군인으로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한국의 시민들에게서 배운 공동체라는 가치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한국의 주재 중인 미군 사령부 동료와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복귀 연기 신청은 어디서 하나? 케일라는 서서히 말문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어 몇 개로 시작했지만 이내 간단한 문장을 말하게 되었죠. 아빠, 여기 좋아요. 그 짧은 한마디에 브라이언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3년 전 한국 발령을 받았다고 울며불며 거부하던 그 아이가 맞는 걸까? 당시 케일라는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 엄마, 아빠, 나 거기 안 가면 안 돼? 전쟁터래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북쪽의 위협, 공습 경보, 지하 벙커 훈련. 언론에서 본 이미지 속 한국은 위태로운 전선과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이곳을 좋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딸이 근무했던 부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DMZ 인근 견학에 나섰습니다. 작전 지역이라 철저한 통제하에 움직여야 했지만 그는 군인의 신분으로서가 아닌 한 아버지로서 그 땅을 밟고 싶었습니다. 군용 차량을 타고 파주를 지나 철책선 인근 초소까지 올라가며 그는 미국에서 알던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깨달았습니다. 거리에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마을엔 농부들이 논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인 군인들은 밝게 인사했고 중간중간 멈춘 휴게소에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브라이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전쟁터라고? DMZ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그는 굳이 망원경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서 있는 이 땅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하늘, 푸른 들판, 그리고 평화롭게 숨쉬는 공기. 군사적 위협이 실제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그는 이상하리만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인솔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쪽에선 선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등교하는 길입니다. 브라이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우리 딸이 근무했던 거야? 인솔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녀는 이 부대에서 가장 헌신적인 장교 중 하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브라이언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지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뉴스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 속에서 딸이 혼자 싸워왔다는 사실이 그를 뼈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그는 케일라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우리가 너를 잘 몰랐구나. 그날 밤 병원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케일라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여긴요. 사람들이 사람을 지켜줘요. 브라이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딸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의료진조차 예상보다 빠른 회복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브라이언은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이나 치료가 아닌 바로 사람들의 진심 덕분이라는 것을요. 병실을 지나는 간호사들이 케일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영양사 아줌마는 직접 만든 된장국을 들고 와 이거 오늘 아침에 끓였어요. 따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정성껏 건넸고 청소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더 좋아 보이시네요 라는 인사말과 함께 커튼을 살짝 열어 햇빛을 들여주었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에게도 그들은 말없이 커피 한 잔을 건넸고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 미국에선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을까? 물론 미국도 의료 선진국이지만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전해주는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함께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은 병원 밖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브라이언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 벤치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 딸이 여기에 남고 싶어 했던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옆 벤치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따님이 병원에 계신가 보군요. 괜찮으세요? 순간 브라이언은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한국인은 거리낌 없이 걱정부터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년 남성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여기 근처에 이곳 좋아요. 한적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따님 회복하시면 한번 가보세요. 하며 주소를 메모지에 써서 건넸습니다. 브라이언은 메모지를 한참 쳐다보다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생크 유아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며칠 뒤 그는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다른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간 브라이언에게 사장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따뜻한 거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혼자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서툰 젓가락질로 삼겹살을 집어먹으며 그간 딸을 향한 걱정과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곤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생각보다 훨씬, 아니 상상 이상으로 따뜻하군. 그는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딸이 이 나라에 남고 싶다고 했던 진짜 이유는 단지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람을 품는 힘이 있었고 그 속에서 딸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브라이언 자신도 그 온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케일라는 완전히 말문을 되찾았습니다. 감정 표현도 점차 풍부해졌고 의사와 심리 상담사 모두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병원 측은 몇 차례 회의를 거쳐 조심스럽게 회복 판정을 내렸고 퇴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퇴원 날 아침 브라이언은 딸과 함께 병원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긴 시간 붙잡고 있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또 한 번의 예상 밖 광경이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치며 케일라의 퇴원을 축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로비 전체가 따스한 환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평생 기억에 남을 거야. 딸과 함께 숙소로 돌아온 그날 밤, 브라이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케일라?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그 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린 그날 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이전의 충격이나 반발이 아닌 조용한 수긍과 이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너의 삶이니까. 그리고 브라이언은 딸의 손을 다시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내가 왜 여길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아. 순간 케일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이해와 지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선택이 후회로 바뀌지 않도록 자신도 그 곁에서 함께 배우고 싶다고. 며칠 후 브라이언은 서울 시내 한 영어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한국 청소년들에게 리더십 특강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를 도왔던 통역사가 이를 듣고 이런 외국인은 처음 봐요라고 말하자 브라이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나 자신이 낯설어요. 하지만 한국에선 자꾸 뭔가 더 해보고 싶어져요. 케일라는 퇴원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 병원 상담을 받으며 일상을 회복해갔고 브라이언은 그녀가 사는 동네 근처에서 조용히 지낼 수 있는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잠시 머무는 아버지가 아닌 이웃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에서 김치를 사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고르며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그 모습은 한국 사회의 작은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군인이었고 아버지였고 이제는 한 명의 사람으로 이곳에 남는다. 이곳은 내가 알던 전쟁터가 아니었다. 한국은 마음을 품어주는 나라였다. 그날 오후 케일라는 아버지를 데리고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한적한 거리에 자리 잡은 그 카페는 한국 군인들이 자주 찾는 단골 장소라고 했습니다. 벽에는 부대원들의 사진이 액자로 걸려 있었고 군복을 입은 장병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케일라는 조심스럽게 한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기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작전에서 받은 표창장이에요.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딸의 표정은 당당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너무 몰랐다. 내가 알던 케일라는 울면서 집에 돌아오고 싶어 하던 연약한 아이였는데 이곳에서 이토록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다. 그는 자리를 떠나기 전 조심스레 카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한 장만 복사해도 될까요? 주인은 미소 지으며 그럼요. 따님 자랑스럽죠? 라고 답했고 그 순간 브라이언은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훈장을 받아왔고 전장에서 수많은 동료들을 보며 살아왔지만 딸의 이런 모습은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이었습니다. 이건 명예다. 가장 위대한 군인의 모습이다. 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브라이언은 딸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몰랐던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 안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린 노인을 향해 달려가 줍는 젊은이, 유모차를 들어 옮겨주는 청년, 무거운 짐을 든 외국인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중년 여성까지. 한국은 브라이언이 알던 그 어떤 대도시보다 더 사람 냄새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 도시엔 군인이 없어도 안전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편의점 하나에서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무인 시스템은 외국인에게도 친절했습니다. 길거리마다 정돈된 쓰레기통, 곳곳에 설치된 CCTV,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상식적인 행동은 브라이언의 눈엔 경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호텔방에서 미 국방부 시절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처드, 한국은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곳이 아니었어. 여기엔 총 없이도 지켜지는 평화가 있어. 딸은 다시 군 복무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랐습니다. 브라이언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했습니다. 부대에 다시 가기 전에 내가 나한테 한국어 수업 좀 해줘야겠는데? 케일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그날 저녁 한국의 작은 국밥집에서 돼지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식당 주인은 브라이언에게 물었습니다. 따님이 군인이셨어요?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제 딸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고 거리에는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어느새 한국의 일상이라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죠. 그는 매일 아침 딸을 부대까지 데려다주고 오후엔 인근 도서관이나 공원, 작은 박물관을 찾아다녔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나라를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작은 노트에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의 차이, 카드 대신 현금이 필요한 시장 같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원 벤치에서 책을 읽다 옆자리 할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1시간 넘게 가족 이야기, 손주 자랑, 한국의 옛날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말이 다 통하지 않아도 그들은 눈빛으로 마음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처음으로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그저 이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은 그의 딸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케일라는 부대에서 복무를 다시 시작했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파병된 미군이 아닌 이곳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임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녀의 근무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전쟁터라 생각했던 이 땅이 이토록 평화로운 일상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브라이언은 딸과 함께 남산에 올랐습니다. 케이블카 대신 천천히 계단을 걸어 올랐고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야경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고 거리의 소음조차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브라이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빛나는 건 단지 건물이나 기술 때문이 아니야. 이곳 사람들의 삶이, 그 마음이 도시 전체를 빛나게 하고 있어. 그 순간 케일라가 물었습니다. 아빠, 돌아가고 싶어? 브라이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여기서 배우고 싶어. 그리고 내 곁에 있고 싶어. 딸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울의 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라이언에게 있어 한국은 이제 단순한 부임지가 아닌 마음이 머무는 삶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쟁터라던 이곳이 내 딸을 지켜주었고 나까지 변화시켰다. 나는 이 나라에 빚을 졌다. 그리고 그 빚은 평생 마음으로 갚아갈 것이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이고 사람들은 두툼한 외투에 목도리를 두른 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역시 이제는 서울의 겨울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어묵 국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눈 오는 날엔 딸과 함께 한강을 따라 산책을 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어떤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인의 삶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느림과 따뜻함, 그리고
감정이 이 땅에서 서서히 자신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온 건 어느 날 딸의 부대에서 열린 가족 초청 행사에서였습니다. 외국인 가족이 드문 자리였지만 장병들은 브라이언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딸의 동료들은 대위님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세요라며 그를 소개했고 누군가는 그동안 직접 뵙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이언에게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이 나라의 일부분이 된 것 같구나. 그날 밤 브라이언은 혼자 호텔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미국의 아내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 있어. 그리고 나도 많이 달라졌어. 아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 목소리에서 그게 느껴져요. 브라이언, 당신 지금 행복하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전쟁터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난 처음으로 평화를 배워가고 있어. 며칠 뒤 브라이언은 서울 도봉구의 작은 봉사단체에 자원봉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외국인 가정을 위한 생활 영어 수업을 맡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활동을 하시려는 거죠? 브라이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제 딸을 지켜줬고 저를 바꿨습니다. 제가 받은 걸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면접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선생님. 그는 이제 누구의 아버지도 전직 군인도 아닌 그저 브라이언으로서의 삶을 한국에서 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살아온 수십 년의 삶 중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시간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김밥을 사서 공원 벤치에서 먹고 오후엔 중학생들에게 발음을 고쳐주며 웃고 저녁엔 딸과 함께 걷는 길 위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돌아갈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그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브라이언이 한국에 머문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나던 편의점 주인은 아침 산책 다녀오세요? 라고 물었고 근처 카페에서는 그가 들어서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말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짧은 한마디가 이제는 그 어떤 군사 명령보다도 따뜻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삶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딸 케일라는 다시 부대에서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주말이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둘은 서울 근교의 산을 오르고 박물관을 돌아보고 한국의 고전 영화도 함께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케일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결혼 생각 있어요. 브라이언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수많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올라왔지만 그는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가 됐구나. 그녀의 예비 남편은 한국인 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감탄했습니다. 내 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자 그는 기꺼이 축복을 건넸습니다. 결혼식은 작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되었고 하객들의 환호 속에 케일라는 한국의 전통 혼례복을 입고 입장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나라는 내 딸에게 사랑을 주었고 삶의 터전을 주었다. 그리고 나에게도 또 다른 가족을 선물해줬다. 결혼식 후 브라이언은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잠시 미국에 들러 정리할 일들을 마치고 돌아오기 위한 짧은 방문이었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 덕분에 내 딸은 살아났고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던 순간 그의 눈에는 또 한 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곳이 생긴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따뜻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